코스피 지수가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공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가 의심될 경우 상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일부터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최대 12배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5G 통신 품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송 속도는 SK텔레콤이 788.97Mbps/s로 가장 빨랐고 서울에서는 KT가 가장 잘 터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상승 랠리를 펼치며 전거래일 대비 1.4% 오른 2,311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4,297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대 강세를 기록하며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거래일 대비 1.43% 오른 847.28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2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 30전 내린 1,188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최대 3,000달러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 오른 2,0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이 종가 기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 정가가 더 많은 경기 부양안을 승인할 것이란 희망이 금값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향후 금값이 2,300달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마이클 위드너는 2,5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를, RBC 캐피털 마켓은 3,000달러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공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특히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될 경우 상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공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서울시와 잡음이 인대대해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울시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대책을 개발 호재로 인식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고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된 전세 월세 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까지 인상됩니다. 국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현행 1%에서 3% 사이에서 8%까지, 3주택자는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인 역시 현행 1에서 3%에서 12%로 취득세가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택지에서만 3만 3천 호가량을 공급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태릉 골프장 등 신규택지 대상지로 발탁된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는데 너무 주택 위주의 정책이라는 건데요. 지혜진 기자가 서울권 지자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신규 택지의 공급 규모는 약 3만 3천 호. 이 가운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만 5천여 가구로 전체 신규 택지의 76% 수준입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택지에 포함된 지자체 중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처럼 대규모 물량이 할당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택 공급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노원구는 80%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고밀도, 그다음에 교통체증,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저 80만 제곱미터의 만세대는 저 완전 닭장 같은 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태릉 골프장의 경우 부지 안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광역 교통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이미 태릉 골프장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GTX C노선 등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부 면허시험장을 비롯해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이 포함된 마포구의 유동균 구청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신규 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구청장 역시 공급을 늘린다는 큰 틀에선 찬성했지만 이번 대책이 너무 주택 공급에만 치중돼 마포구 도시발전 측면은 간과했다는 겁니다. 캠프킨 부지와 용산 정비창 등이 포함된 용산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용산 정비창을 중심 상업식으로 개발해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 LTV, DTI 등 각종 금융 규제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올 상반기 항공업계가 말 그대로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노딜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수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요. 다만 급증했던 화물 운임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항공업계 주요 이슈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공업계 노딜 우려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노딜에서 비롯된 건데 이후에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자구책이 지금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노딜 이후 이스타는 최근 재매각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법정 관리에 앞서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회사가 하루빨리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한 대도 못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다 미지급금이 높아 회생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는 현재 사모펀드 등 5개사가 회사 측의 인수 의사를 밝혀와 초기 단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블임금 250억 원가량을 포함해 총 1,700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은 인수자 쪽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 회생 신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스타항공도 그렇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난기류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유화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 매수자 측인 현산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12주간 재실사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호산업과 산은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계약 무산의 법적 책임이 HDC 현산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계약 무산을 가정해둔 언급도 있었습니다. HDC 현산 측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소송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HDC 현산에 대한 압박용이 아닌 계약 무산에 따른 플랜 B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HDC 현산은 7주간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를 벌였는데요. 또한 인수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인수단을 파견해 준비 활동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사내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래 종료 당일에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는 노딜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아시아나를 채권단 관리 아래에 두고 새 인수자 찾기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을 겪는 항공업계에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국유화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는 11일입니다. 산은의 최후 통첩에 현산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국유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네, 먼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국유화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유화는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국유화는 온전히 국영기업이 되는 방식이 아닌 은행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처럼 산은 계열사로 편입해 한시적 국유화를 거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등을 거쳐 몸집을 줄인 뒤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현재 산은은 아시아나의 영구채 8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지분 3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40조 원 규모의 기한기금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산은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단 주도의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산은이 지분을 갖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유화가 아닌 은행 관리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항공 화물을 보면 굉장히 급증을 하다 보니까 운임료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긴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운임 인상이 이게 계속 될까요? 네, 올해 상반기 항공화물 운송료는 지난해 대비 약 4배 높은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운항 패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항공사들이 여객 감소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끊긴 여객기들을 화물기로 활용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평소 여객기가 운송하는 화물 규모는 전체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마진은 낮지만 급감한 매출 보전을 위해 여객기 좌석에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 관련 물품 긴급 수송 수요가 늘어나며 단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화물 운송료 지수를 보면
상하이와 북미 구간 화물 요금은 1kg당 3.04달러에서 6.59달러로 117% 가까이 뛰었는데요. 이 지수가 생긴 2016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객 매출이 크게 줄어든 데 비해 항공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사 매출에서 통상 30% 내외를 차지했던 화물은 70% 수준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수출 기업들이 항공기 운항 급감으로 인한 운임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수출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항공 운송 이용이 많아 수출에 더 치명적이었는데요. 다만 운임 상승 효과는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화물 운임은 킬로그램당 3에서 4.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싸졌던 운임은 하반기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네, 오늘 항공업계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금리를 낮추더라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금리 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 연구원은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 금리는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상되는 데 그쳤고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움직였다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가설을 깨는 것으로 금리 인하로 수익이 줄어든다는 은행들의 주장이 엄살에 가깝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순이자 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 불안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5G 통신 품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상용화된 이후 첫 번째 평가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이통사별 커버리지와 통신 품질이 측정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상반기 5G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5G 이동통신의 전송 속도는 SK텔레콤이 788.97Mbps로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해 측정된 LTE 평균 속도보다 거의 5배 수준으로 빨라진 겁니다. 커버리지는 서울에서는 KT가 가장 잘 터지며 부산 등 6대 광역시에서는 LGU+가 잘 터졌습니다. 5G 사용 중 LTE로 전환되는 LTE 전환율은 KT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이는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KT가 4.55%로 LGU+ 9.14%와 차이가 컸습니다. 5G 상용화 1년이 넘었지만 5G만 구축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통 3사를 합쳐서 5G를 쓸 수 있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다중 이용시설은 3,825개로 이마저도 3분의 1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통사의 5G 설비 투자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을 보입니다. 5G가 데이터 고속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5G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통신사는 이번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도 5G 망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하반기 5G 품질 평가를 하고 12월 이후 평가 결과를 포함해 올해 전체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각사에서 점검한 것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점검까지 이뤄지는 하반기 평가는 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키워드에서 바이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물론이고 한 달여를 보낸 하반기까지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연초와 비교할 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바이오 전성시대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주식시장은 바이오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부터 치료제 임상까지 바이오 종목 관련 소식이 연일 나온 덕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만 해도 전일 1조 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을 공시한 한미약품의 상한가를 중심으로 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바이오 종목 편중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통신장비와 미디어,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과 달리 현재는 바이오 종목이 상위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 시가총액 상위권이었던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라다이스 등은 10위권 내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들 자리에는 시젠, 제넥신, 알테오젠 등 바이오 종목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연초만 해도 시총순위 42위였던 시젠의 경우 코로나 테마에 실적을 더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2위까지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제약 바이오 업종 중심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효과, 파이프라인 성과 도출을 통한 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바이오 전성 시대에 신중론을 펼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바이오 관련 특정 종목에서 본질 가치와는 다르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여럿 있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테마주로 관심을 받으며 시작된 바이오 전성시대, 단순한 흐름 편승이 아닌 기업 가치에 기반을 둔 옥석 가리기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역대급 긴 장마가 계속되며 장마철 수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절적 일시적 수해인지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 여부를 따져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장마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마 관련주로는 제습기를 제조 판매하는 위닉스가 꼽힙니다. 위닉스는 지난 3일 8.12% 상승한 2650원의 거래를 마감한 데 이어 다음날 4일 장중 최고 4.6%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날 종가와 같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닉스는 0.73% 상승한 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마철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 부각된 농약 제조업체 동방아그로 역시 지난 3일 5.56% 상승한 6,830원에 거래를 마쳤고 다음날 4일 0.44% 상승한 6,860원에 마감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며 1.46% 하락한 6,7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들 장마 관련주가 계절에 따른 일시적 수혜에 그칠 수 있으며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 관련주는 시장 성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 기업 역시 장마철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절적 수혜와 별개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폐기물 처리량은 일평균 3.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가능량은 늘어나지 못해 처리 수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져가지고 업체들 내에서 이제 매립 단가나 이제 대형 업체들이 계속 이제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는 인선 ENT, 제넨바이오, Y엔텍, KG ETS, 코엔텍 등이 꼽힙니다. 이들 종목 역시 지난 3일 최대 10% 넘게 상승한 이후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등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가량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최고 1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과 전남 서해안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동해상에도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물결도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활성화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인천 26도, 춘천과 청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도 저녁까지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울진 29도 보이겠습니다. 경남은 오후에, 제주도는 저녁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부산 28도, 대구는 29도 보이며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동안 비가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